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말 궁금했던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귀하게 모셨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월드시사W에서는 처음이시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사 월간지를 이제 시작한 지가 1990년부터 그 월간 평화라는 책을 이제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디펜스 타임즈 발행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제 다른 저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군 무기영감. 이번에 8번째 발행을 이제 했고요. 무기영감 8번째요? 예, 2011년부터 발행을 해서. 와. 그래서 이제 한국군의 육해고 해병대 무기 체계는 다 소개를 이제 하는 그 책입니다. 네. 그 군사 전문가라고 하면 일단 그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한테. 예, 아무래도 남북한 군사력 비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 자체.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2022년 2월 24일인가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제 질문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국뽕. 네네. 우리 한국군 이제 우리 이미 도입하고 있는 방산 무기. 네. 그 대표적으로 뭐 전차라든지 자주포, 그다음에 뭐 FA-50이라든지 그 수출의 전망. 그게 이제 많이 집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미래 무기, 우리 한국군의 이제 뭐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 KF-21 네. 거기에 많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차세대 전차. 네. 그래서 뭐 방산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 오늘의 연구 주제 한 줄로 표현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인류의 운명을 바꾼 무기 체계. 아.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네네. 근데 지금 뭐 현재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드론. 네. 드론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죠. 네, 맞아.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인류의 운명을 바꾼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알파고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저를 말하는 진짜 거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고요. 진짜. 인간지능. 인간지능 아니죠. 인간지능은 저거 인공지능. 인공지능. 우리 정 교수님은요? 저는 핵무기. 아, 핵무기. 아, 역시 그렇죠. 핵무기. 핵무기 저는 그냥 정말 드론이 아닌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뭔가 기계끼리 싸우는 시대. 예전에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런 미래에서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 하나하나 정말 실현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뭐 말씀대로 이제 90년대 영화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AI뿐만 아니라 거기에 결부된 게 이제 핵폭탄. 네, 네, 그렇죠. 예, 그걸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상당히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핵무기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핵무기의 가장 큰 특징이 아직 인류가 핵전쟁을 전면전으로 해본 적은 없잖아요. 네. 만약에 진짜 지금 그래도 다양한 핵무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소형 전술핵부터 해가지고 큰 이제 핵탄두까지 막 나오고 하는데 실제 진짜 핵전쟁이 벌어지면 정말 다 죽는 건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우주에 가서 식민지들을 만들어야지 그때부터는 좀 약간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지금.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1945년 이후에 그 핵무기를 핵폭탄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딱 한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 미국이죠. 예, 미국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 이제 투하해서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냉전이 이제 뭐 이렇게 와야 되면서 탈냉전 뭐 이렇게 좀 행복했던 시절이 한 30여 년을 이제 구가했었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핵무기 자체는 다 가지고 있는데 숫자를 줄였을 뿐이지 다 보관하고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일까? 앞으로 위협의 존재가 되는 건데 특히 이제 러시아는 물불을 안 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옛날로 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 들고
중국은 좀 이렇게 그거를 이제 머뭇거리는 네. 입장이고, 그래서 러시아에 의해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미국은 대응을 할 것이고, 근데 또 이게 서로 이제 서로 대화를 해서 좀 위험을 줄여 놓으면은 엉뚱하게도 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아닌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인도,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네. 거기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 서구 주도에 관심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버두다 보면 어떻게 우발적인 사태를 내서 오히려 그 인류의 핵전쟁은 그쪽에서 날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오히려 보고 그쪽. 예. 사실 뭐 인도는 뭐 NPT고 뭐고 난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개발을 했으니까요. 파키스탄도 예. 그렇고. 예. 네, 러시아 말씀을 해주셔서 그쪽부터 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요즘 핵무기 아마 정 교수님도 질문하신 이유가 러시아 때문에 그렇죠. 더 이제 와닿는 단어가 돼버렸잖아요. 핵은 쓸 수 없는, 쓰지 못하는, 쓰지 않는 무기라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푸틴 껐떡하면은 우리 핵 쓸 수 있어. 그리고 막 벨라루스에서 뭐 연습도 했다고 하고 그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푸틴이 얘기하는 그 핵이라는 게 실제 어떤 사이즈의 어떤 규모의 핵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감도 사실 잘 안 잡힙니다. 좀 러시아가 이제 생각하는 게 네. 실제로는 이제 지금의 대부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갖고 있는 게 큰 파괴력이 큰 건데 메가톤 이런 건데 지금 말하는 규모는 이제 나가사키나 히로시마 작은 소형. 예전에 썼던. 예, 그건 이제 지역적인 한 도시만 이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푸틴이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긴다면은 아주 소형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국도 위력을 낮춘 이제 핵폭탄을 개발해서 배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미국에 의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이 정말 오판한다면 그런 규모, 아주 작은 거. 그냥 간단하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정도의 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 그 정도는 예, 사용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가능성이 예, 이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세요. 그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군사 강대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다 그냥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2년 넘게 거의 3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건가? 왜 한 번에 우크라이나를 쓸어버리지 못하는 건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자신을 이제 과실한 게 미국이 이제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에서 신속하게 들어가서 점령했지 않습니까? 네. 뭐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장기화됐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실제 그 부대 규모나 편제를 그렇게 유사하게 바꿔놨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써본 적은 없으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실하고 이제 이거 들어가면 금방 끝날 것이다. 근데 워낙 우크라이나 쪽이 이제 2014년도 1차 전쟁이 있었어요. 그 밑에서 그쪽 네, 크림반도. 네. 크림반도에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조금씩 해온 거죠. 대비를. 우크라이나. 예, 네. TF 중심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뭐 조직적인 이제 응전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또 넓은 평야지대 그쪽이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이제 산악지대니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쪽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포병, 기갑전이 중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무기의 새로운 장르가 가세된 게 드론이죠. 그러니까 드론도 일종의 미사일과 포탄의 중간적으로 보시면 돼요. 소모품에. 네. 이거를 전쟁을 어떻게 역전을 시킨다든지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상당한 이제 소모전이 이어진 거죠. 마치 1차 세계대전 같은. 그러니까 피해를 이제 많이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서로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최신 뉴스는 러시아도 이제 무기 체계 사용하는 게 떨어져 갖고 특히 전차가 이제 모자른다. 가면 갈수록. 이제 그래서 이게 과연 서로가 이제 뭐 휴전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언제까지 소모전으로 갈 것인가. 이제 무기가 이제 진짜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 전반에도 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뭐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교해서 소모되는 양이 더 빠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전차가 현재 주력 전차는 이제 뭐 T-72 계열, 뭐 T-90 이런 건데 그 전 거 옛날 보관하고 있는 구형 전차들이 뭐 T-50, 뭐 T-60가 있는데 또 그걸로 쓸 수는 없거든요. 위력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또 옛날 무기 꺼내 쓰자니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현재의 표준 전차 그게 소모율이 너무 이제 높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 뉴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장기 소모전 3년 차로 됐는데 네. 아마 2025년도는 어떤 방법을 이제 서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실제 지금 어쨌든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무기들, 어떤 최신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나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중에서 변함없이 30년 동안 이제 아주 인기를 끄는 게 M2 브래들리 그게 뭔가요? 보병 전투차. 전투차. 그러니까 기관포를 25mm 기관포를 이제 장착한 포탑이 있고 이제 뭐 토우 대전차 미사일 양쪽에 자기 방어용은 이제 장착돼 있어서 이거는 이미 걸프전 때 이름을 날렸어요. 전차를 상대로. 네. 그러니까 이라크군 전차를 상대로 이제 뭐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유효한 거죠. 왜냐면 러시아제 무기 체계나 그때 이라크 무기 체계가 거의 비슷하고. 비슷해서. 예, 그리고 또 그쪽은 사막이었다면 여기 또 평야지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이제 항상 드론이 와서 서로 이제 뭐 그런 피해를 이제 일으키긴 하는데 네. 근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뭐 미국 무기 체계 그런 이제 보병 전투차 그다음에 하이마스라는 이제 다연장 로켓포 거기에 이제 에이테킴스라는 탄도탄 실제 탄도탄을 쏠 수 있고 네네. 그것도 뭐 신형이다 구역이다 나눠지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무기 체계 그다음에 이제 뭐 자주포가 이제 우리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뭐 폴란드가 넘겨준 뭐 일부 뭐 크랩이라는 또 우리 거로 호녀라 자주포가 있어요. 우리 이제 차체를 판매해서 포탑을 자기들 거 결합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미 뭐 30년 전, 20년 전에 등장했던 게 그 중간에 그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 때문에 이 무기들을 이 서구 측이나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개량을 하거나 그 다음 무기를 개발을 안 하고 이제 보관, 보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이번에 대거 등장하면서 소모가 다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최신 무기라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걸 몇 개 안 되는 거죠. 실제 그렇게 보면은. 그다음에 항공기, 전투기가 이제서야 뭐 한 2년 이상 끌었던 F-16. 네네. 그거를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넘긴다고 하면서 뉴스는 계속 나왔는데 실제 뭐 서로 이제 법적인 사인도 하고 네덜란드가 최근 이제 그렇게 사인을 또 했고요. 벨기에도 그렇고. 그것도 이미 벌써 오래된. 그러니까 최초에 나왔던 게 뭐 5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최신 무기가 과연 뭐 몇 개 손에 뭐 꼽을 정도? 그것도 뭐 이렇게 아주 작은 장비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장비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전쟁에서 이라크전이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일부 사용했던 무기들. 물론 이제 그때는 대테러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작은 무기들이 어떤 주력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묵혀놨던 이제 무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아주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폴란드 수출이 지금 크게 이제 됐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어서 뭐 루마니아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한반도 이 전쟁 양상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재래식 전력. 어떤 대테러전 무기보다는 재래식 전력을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하고 개발을 했고 좀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 저렇게 뭐 신형 총기에 뭐 방탄모에 방탄 헬멧, 방탄 어떤 복장 그런 어떤 그 군장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뒤처져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게 큰 무기들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그게 불과 한 뭐 3, 4년 전 일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 그 얘기 못 해요. 네. 총기부터 그런 조그만 무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언론사도 없어요. 없어요. 네, 완전히 제대로 바뀌었어요. 재평가를 받고 있는 네, 건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황이. 아, 그러니까 큰 무기, 네. 대형 무기, 거기에 더불어 이제 전투기까지. 그래서 우리 방산 수출이 지금 아주 이렇게 시작은 잘 하고 있는데 또 유럽에 또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서유럽의 그 기존 방산업체들이 네네. 자기들의 어떤 지분과 판매 거를 이제 뺏기니까 뭐 좀 특히 이렇게 프랑스 맞죠? 프랑스도 그렇고 네. 처음엔 독일이 시작했죠. 네. 독일이요? 예, 독일이 반감을 가지고 특히 전차 분야에서. 그게 뭔가 경쟁 관계인 건가요? 전차하면은 뭐 2차 대전 때부터 독일이니까 아. 그럼 뭐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냉전 시절 때 레오파르트 네네네. 전차 시리즈를 그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던 전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미국이 대테러 전쟁 할 때 뭐 2001년부터 한 2020년까지 유럽의 서유럽의 전차를 사실 독일이 다 독식을 했어요. 아. 일부는 나눠주고 아. 일부는 싸게 주고 네네네. 어떤 걸 개량해서 팔고 그래서 뭐 아예 장악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싹 들어왔고 근데 폴란드가 원래 또 자기네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또 도입을 하면서 개량도 하고 있던 차에 도입서를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재래식 무기가 다시 이제 전쟁의 상황에 맞게 특히 우리 방사 수출도 더불어 이제 잘 되고 있고 지금 전쟁 중에 무인기가 항상 뭔가 센스틸러가 된 것 같아요. 이 드론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너무 과대 포장된 건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소위 말하는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좀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뭐 무인기를 이제 말씀하실 때는 보통 드론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시는데 네. 근데 실제 이 역사는 굉장히 좀 오래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대전 이런 때까지 거슬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베트남전 때 네. 베트남전 초기부터 미군이 이제 그 항공기 수송기에서 이렇게 투하하는 네네. 거대한 이제 그때는 이제 RPV라고 했어요. 예, RPV라고 했어요. 그것도 뭐 같은 의미죠. RPV도.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입이 돼서 전장 정찰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미국이. 근데 그건 또 회수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북베트남 지역을 이제 정찰하다 보니까 이게 또 중국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그쪽에 추락도 하고 격추도 된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언론지상에서 잘 안 나와요. 역사가 이제 실제 미국이 이제 시작을 이제 주도를 한 건데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을 건너뛰어서 1991년 걸프전 때 미 해병대가 이제 이스라엘제 UAV를 도입해서 이제 정찰용으로 사용을 시작했죠. 그래서 뭐 그 포격 사격할 때 어떤 탄착점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 공중에서 이제 네. 카메라로 사용해서 그래서 그런 효과를 많이 봤는데 거기에 그걸 무장을 좀 본격적으로 달아보자
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게 이제 2003년도 이라크 전부터. 이라크 전부. 그래서 소위 네. 일종의 이제 그 암살자로 등장하는 거죠. 아, 최근에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장을 이제 이라크에 이제 방문했을 때 네. 암살까지 했었고.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각광을 상당히 받고 있고, 그거는 또 UAV라고 통칭을 했어요. 옛날에 IPV였으면 60년대는 70년대까지. 네. 근데 이제 90년대부터는 UAV. 그래서 지금 이제 난데없이 다 드론으로 얘기하니까 이름이 왜 계속 이렇게 바뀌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뭐 서방 언론들이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그 단어를 이제 취사 선택하면 이제 우리는 다 따라서 그렇게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항상 불만인데.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네요. 같은 그냥 다 뜻인데, 근데 사이즈로 비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큰 거 있죠. 비행기 동체 네네. 사이즈 같은 거 어느 정도 경비행기, 그건 이제 뭐 UAV로 저는 부르고 있고, 근데 좀 작은 것들은 이제 전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 소위 말씀하신 자폭 드론. 예, 소위 자폭 드론이나 이제 뭐 가서 이렇게 떨구는 네네네. 박격 폭탄이나 이제 뭐 대전차 폭탄을 떨구는 거는 네. 전 드론이라고 이제 표시를 딱 분리를 해서 네. 너무 혼란스러워서. 돌아오지 않는 드론. 네네. 지금 당장 러우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건가요? 어떻게 기존의 그 포격전, 네. 전차전하고 비례해서 거의 뭐 비중이 같아요. 보시나요? 예, 이제 와서는. 네네네. 아 근- 지금은? 네, 네네. 지금 처음에는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좀 저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놀랄 정도로. 예를 들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네네. 예, 떨구는 거 보고 다들 놀라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한편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떤 그 실미전, 홍보전. 그러니까 그런 작전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비슷한 이제 몇 개의 그 클립, 네네네. 영상을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예, 그 유튜브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때만 되면 다시 또 틀어주고. 근데 그게 이제 마치 많은 사례, 네. 많은 전쟁에서 다 이렇게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소위 뭐 프로파간다 같은 심리전 것도 계획. 심리전도 중요하잖아요. 네. 전쟁에서는. 그게 네. 이제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차가 되니까 전쟁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워낙 자주 보시니까 전문가 눈에는 네. 그게 매의 눈으로 다 잡히나 봐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통계로 이제 언론지상의 신문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이제 많은 뭐 성과를 거뒀다고 숫자로 나오긴 하는데 그게 다 일일이 또 하기도 어렵고. 근데 하여튼 무서운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드론은 이게 남의 나라 쓰는 얘기나 역사성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왜 2022년 12월 달에 북한이 예. 드론을 아, 보내가지고 그렇죠, 서울 그렇죠. 한 바퀴 싹 돌고 갔잖아요. 그럴 것 같죠. 정찰 드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드론 작전 사령부도 창설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드론 그럼 실력은 어느 정도 됐나요? 국방력 분야에서. 그 부분은 사실 뭐 좋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네. 개발 단계다. 아니 큰 이제 말씀. 알아가는 단계인가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섬탄 단계. 썸 타는 단계.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UAV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항공기 기체 사이즈로 된 것도 네. 실전 배치를 신형을 실전 배치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개발이 완성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사실 어떤 특정한 기술은 뭐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개발 못한다 뭐 이런 무기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드론도 약간 좀 그런 영역인가요? 그렇다면 이란이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아 지금 맞아. 그 러시아 쪽에 이란 같은 경우는 드론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어느 정도라면 네. 헤즈볼라다 지금 드론 만들고 있어요. 드론도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근데 뭐 네, 유별나게 종류가. 네. 앞에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전통적인 네. 큰 무기 체계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이제 좀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소위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돈이 크게 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ADD가 뒤에서 이제 개발해서 양산 배치할 때는 이제 업체한테 넘기는데 생산 라인 이제 생산하라고. 근데 이게 또 대규모로 발주가 안 돼요. 상대적으로 뭐 우리가 말하는 K9 자주포나 K2 전차에 비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서만 이제 집중해서 개발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전투기를 이제 개발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좀 소홀히 했고. 근데 북한은 이제 그거를 똑같은 카피를 떠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심리전. 네. 야, 우리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실제 그 성능이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그냥 단순 비행만 시키는 거. 그걸로 해서 이제 심리전을 해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좀 저기를 했죠. 공격을 했지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의 좀 위협 이제 받은 거죠. 북한이 언제 저걸 다 개발했어? 네. 물론 이제 해킹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공개된 자료가 많으니까 그 그대로 이제 드로잉 도면을 만들 수 있고 엔진은 적당한 거를 뭐 중국을 통해서 수입도 할 수 있고 일반 민간 엔진. 그래서 이걸 띄워가지고 북한도 이제 영상 촬영, 공중 촬영을 이제 아주 이제 잘하니까 어떤 쇼에 능하니까 네. 잘 찍어서 평양상 나는 거 잘 찍어서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니까 우리는 쟤들이 언제 저걸 다 무슨 도의로 언제 무슨 기술로. 그래서 좀 뭔가 압박감이 좀 오고 있죠.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정찰은 이제 그거는 소형 드론. 그래서 뭐 파리 같이 뭐 저 밑에까지 날아갔다 네네네. 올라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이 이제 위압감을 갖고 있는데 정확한 대책은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지상군 무기 체계 중심으로 대공포라든지 뭐 미사일 체계를 많이 동원해서 뭐 오밀조밀하게 재배치하고 이제 그런 작전 배치는 있는데 실제로 또 다시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저걸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까?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게 나토와 러시아의 싸움이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 이렇게 무기 얘기가 대단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마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이 너무 하마스는 일방적으로. 얼마 전에 영상 또 공개했거든요. 어떤 얼마 거요? 전 한 2, 3일 전에 영상을 공개했는데 또 이렇게 방공 미사일을 이렇게 만들고 다음에 그 가방에다가 놓더라고요. 가방에 넣어서요. 네. 포터블로, 네, 가지고 다니는 그 거예요. 방공 미사일 그렇게 쉽게 만드는 미사일인가요? 뭐 조립하는 거는 이제 뭐 사이즈에 따라서 근데 명중도가 떨어지거나 조립의 정도에 따라서는 쉽게 만들 수 있죠. 네. 지금 처음에 그 10월 7일 날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 그들이 공격한 건 정말 조악한 무기라고 네. 싸게 만들 수 있는 조악한 무기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동시다발로 하니까 뚫린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은 이미 70년대부터 나타났던 모습이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뭐 무장 정파들이 네네. 이미 다 실천을 해봤던, 자기들이 사용해봤던 뭐 행글라이더라든지 네네. 패러글라이더든지 이미 그뭐 70년대 과거에도. 그것도 옛날에 그걸 묘사한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침투하는 게.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우리 예전에 항상 이스라엘이 뭐 국방의 최고다, 진짜 좋은 무기들을 다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이든이 우리한테 무기를 안 준다고 해서 난리를 쳐가지고 나타냐후는 지금 얼마 전에 상하원 동시에 연설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떤 무기들을 못 만드는데 미국한테 이걸 꼭 받아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똑같아요. 그쪽 전쟁하고 똑같은 게 양상이 포탄. 포탄. 네. 특히 이제 포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제 자주포라든지 견인포 이런 전차포의 포탄, 그다음에 이렇게 직사하는 전차포, 네네네. 이 소모열이 높고 박격포탄도 마찬가지고 드론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 하마스 이스라엘 쪽 전쟁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군이 공군력이 강해요. 상대적으로 저쪽은 이제 거의 네네. 게릴라 저기 네네. 뭐 단체 수준이니까 아주 많은 숫자에. 그다음에 그 자기들이 잘하는 게 이제 항공 공습전. 그러면 이제 정밀 폭탄, 네네. 뭐 제이담 같은 뭐 이제 GPS 유도 폭탄이라든지 레이저 유도 폭탄. 그게 이제 장기다 보니까 워낙 뭐 아주 능숙하니까 오래전부터 70년대부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소모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 막 건물이 무너지고 네네. 그게 다 공중에서 다 멀리 높은 데서 떨고 가지고 주로 파괴하는. 공중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보도만 보면은 네. 네, 이스라엘 쪽에서. 그게 네. 거의 다 이제 저기죠. 공중 그 공습에 의해서 파괴되는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소모율이 높으니까 저쪽은 이제 일반 지상 포탄이라면 이쪽은 이제 항공 정밀탄. 그거를 이제 아예 뭐 바이든한테 이제 빨리 보내라. 왜냐면 그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어도 그거를 가동하기에는 너무 이제 일단 공장을 계속 돌려가지고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그걸 못 촉박하니까. 맞추죠. 재료도 그렇고. 네. 아니, 다른 데서 만들어서 빨리 가져와야 되죠. 그 수송기로 군용 수송기를 싣고 오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평상시 전쟁을 안 한다면 이스라엘도 다 그거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수출도 많이 했고 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한쪽에서 만들어서 바로 공급을 해야 돼요. 계속 예. 그 이스라엘은 그 적의 지상포탄 만다고 아이언돔 막 이렇게 그 방어 체계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 아이언돔 같은 거는 그럼 실제 잘 작동을 좀 하는 건가요? 얼마 전에 아이언은 이제 잘 플라스틱 돔 작동한대. 아니에요? 폄훼. 그뭐 타미르라는 단거리 이제 대공 미사일로 이제 방어를 하는데 그 대상이 이제 박격폭탄, 그러니까 그쪽에 쏘는 하마스 쏘는 이제 박격폭탄이라든지 뭐 무유도 로켓탄 그 정도로서 이제 적정한데 그것도 역시 이쪽에서도 이제 막 쏘니까 서로 쏘다 보니까 소모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기 자신이 이제 만들어서 배치를 했는데 그걸 제 시간에 또 공급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느 순간에 다 떨어질 것이다. 가격도 비싸고 알려진 대로. 그리고 이제 별도의 이제 우리가 또 주시하는 거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란에서 만약에 이제 탄도탄을 쐈을 경우 대탄도탄 속도 빠른 거 그거는 이제 에로 시리즈가 따로 있어요. 그 대탄도탄 미사일이라고 해서 에로 뭐 1, 2, 3라고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천국 시리즈가 이제 거기에 이제 거의 같은 등급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 LSM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양산 배치는 안 했지만은 뭐 천국 2 이후 3나 뭐 LSM이라든지 그래서 뭐 그다음 뭐 그 정도는 이제 우리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쪽의 특징은 이제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타미르 네. 그런 어떤 저급한 무기들을 막는 체계 그게 다 합해져서 이제 말씀 이제 하시는 거죠 다들. 우리도 그럼 수도권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북한의 공격을. 실전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다음에 위치상으로 상상해. 네, 너무 짧아요? 위치상으로 과연 이게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지 물론 중심이 서로 저쪽이나 우리나 짧다고 하는데 저희가 훨씬 길. 그러니까 이게
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막을지 그만한 준비를 이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 배치를 이제부터 하고 시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사실 의문점이 많아요. 걱정이 더 많아요. 걱정이. 그걸 보면서. 근데 제가 너무 그 무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하면 아이언돔이 떠오르고 아이언돔 하면 이스라엘이 떠오르는데 이 아이언돔은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체계 개발은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에로 대탄도탄 시리즈 네. 그건 이제 미국이 돈을 댔어요. 아, 50%를. 50%를요? 네, 절반을. 사실 반은 미국 거. 이제 그런 것도 네, 있죠. 네, 네. 뭐 감독 관리하는 차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군사 원조, 자금을 원조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금을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 문제는 그 별도의 이제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우리 천공 뭐 시리즈나 LSM은 이제 우리 돈은 순수하게 우리 기술과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있고 미국은 이제 반대로 이제 몇 개의 샘플을 이제 도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 소모가 되니까 다시 또 원조로 조이되는 제공을 해야 되는. 받은 거를 다시 이렇게 지금 조이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쓰고 나면은 과연 또 어떻게 그 방어망을 또 설치를 할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전쟁이 다 장기화되면 이제 다 소모가 되니까 또 바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네, 대표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무기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전투기 부분은 기술력이 좀 어떤가요? 지금 FA50을 거치고서 이제 KF-11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네. 늦게 태어난 시기가 늦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뭐 2020년 이후에 네. 그 형상이 드러나고 이제 첫 비행도 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시험 비행, 테스트 비행 계속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늦게 태어난 것만큼 또 기술이 최신 기술, 최신 컴퓨팅 뭐 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이제 뭐 소위 업그레이드 발전시키기가 이제 손쉬운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지금 뭐 유럽의 라팔 전투기들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이미 벌써 90년대에 탄생한 거고 2000년대에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내부 시스템이 그렇게 뭐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한 그 어떤 전투기 성능이 나오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거한테 이제 시대가 완전히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게 4.5세대. 그러니까 레이더를 좀 신형 A사 레이더를 넣었어도 4.5세대고 우리는 4.5세대에서 출발해서 결국 6세대까지 가는. 소위 그 무인기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6세대까지, 네네. 인공지능도 넣는 6세대까지 접근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앞으로 한 10년 더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개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그리고 뭐 방위사업청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전망에서는 이제 밝은데 그 당장 얘기하기로는 이제 뭐 저렇게 유럽이 라파이나 유로파이터로 팔아치는데 우리가 FA50 가지고 되겠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폴란드의 이제 특수사항이 자기들 이제 보유한 전투기 중에서 F-35도 있지만은 네. 그 F-35 도입을 이제 하고 있고 F-16도 있지만은 네. 그 공격기, 구러시아제 전투기나 공격기가 있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진짜 필요해서 도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딱 특정 그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미그19, 러시아제 미그19가 이제 일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KF-11에 이제 입지를 할 거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기술을 이제 가지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FA50이 이제 있었고 그 전 단계가 있었던 네, 거죠. 네, 네. 그거에서 이제 많은 이제 경험을 쌓고 설계 기술을 이제 익히고 이제 넘어온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엔진은 요즘 말씀들 하시는 게 이제 미국제 엔진에 의존하는 건 계속 미국제 특정 회사 엔진을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엔진을 뭐 203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체 생산을 예, 하겠다는? 그것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 모든 이렇게 설계 어떤 능력이나 시스템들이 그 컴퓨터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많이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뭐 도면으로 그리는 게 많았는데 아주 수작업하는 게 근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고 빨리 우리가 이제 기술을 습득해서 그게 다 이제 가능한 이제 세상이 이제 오는 거죠. 앞으로 향후 이제 10년 후에는 전투기 엔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대표님 또 하나 이 하늘의 전함 네, 건십이라고 불리던데 네.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이 건십이 뭔가요? 뭐 말씀드린 일종의 뭐 하늘의 포대. 하늘의 포대? 그러니까 이제 뭐 견인포라고 하는 이제 포 일반 그 육군이 쓰는 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수송기에다가 탑재를 하는데 이제 옆방향으로 이렇게 탑재를 해요. 하나를 포를. 아 하나를요? 예, 네네. 105mm 견인포인데 그다음에 옆에는 이제 뭐 기관포, 속사포 이제 기관포 뭐 네. 30mm, 40mm. 그래서 그걸 이제 탑재하는데 사실상 생존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수송기잖아요, 느리잖아요. 네네. 여객기보다 더 느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왔다는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여객기보다 더 느려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국내선이나 국제선. 더 느려요. 그러면 뭐 대공 미사일에 뭐 여러 종류의 대공 미사일 격추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고도가 또 높게 안 나르면은.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그거를 보여주고 이제 뭐 훈련을 했냐면은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어떤 그 재래식 전쟁을 다 제압을 한 상태, 그러니까 제공권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전제 조건이. 예, 그러니까 북한 지역을 전부 이제 항공 그 위협에서 그 벗어나고 제거를 한 상태에서 소위 그 병력들, 북한군의 육군의 그 병력들이 게릴라화 됐을 때, 마치 이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 같이 네네. 나중에 막 뿔뿔이 흩어져서 저항을 할 경우에 네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정밀 타격에서 다 제거하려면은 또 이런 또 항공기가 건심이라는 게 필요하죠. 아, 그 전쟁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 떠올리는 이미지가 그 뭐 6.25 전쟁 같은 거는 이렇게 포 쏘고 탱크 가고 뭐 소총수들이 네, 막 네. 뛰어가고 뭐 하는 그런 구식의 이미지고 네. 그 비행기 전투기 막 이제 도입되고 하면 신식전이고 막 이제 그렇게 그 단순하게 우리가 또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 최근 현대전의 양상은 그게 다 합쳐진 거예요? 아니면 뭐 완전히 그럼 전장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합쳐진 거죠. 합쳐진 장르가 거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아 장르가 늘어나고 그래서 있다. 아까 말씀 건심 얘기도 그렇고 그게 건심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개념이 없던 건데 그 베트남전 때 그 게릴라전을 해보니까 네. 야간에 특히 아, 뭐 기존에 이제 공습이라는 거 폭탄 이렇게 떨구는 거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로켓탄 쏘면 이렇게 쏘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건심은 느린 수송기 동체 큰 동체에다가 그런 이제 기관총이나 기관포, 그러니까 속사포죠. 소위 얘라는 빨리 발사할 수 있는 그거를 여러 번 탑재해서 그러니까 선회 비행을 해요. 네. 막 한 자리를 계속 그러면서 쏘는 거예요. 선회 비행하면서 호시는 옆구리에, 그러니까 앞쪽이 아니라 옆구리. 그러면서 이렇게 비행하면서 계속 그게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베트남 때. 옛날 수송기에서 탑재를 해보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 싶으니까 어떤 대게릴라전, 비정규전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 미국은 여러 전 세계 전쟁을 이제 뭐 관리 감독 뭐 일종의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미국만. 다른 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 전력이. 그래서 그런 건식뿐만 아니라 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무기 체계가 드론도 이제 가장 최근에 하나의 장르가 네네. 추가된 거죠. 아, 그러니까 추가. 이 전쟁을 대비하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개발하고 도입하고 뭐 수입해야 되는 물건이 점점 막 그냥 막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사실 질문 드렸을 적에는 예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 뭐 한국전도 있었고 쭉 오면서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상상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재래식 기존에 했던 건 클래식하게 그냥 가는 거고 그게 그대로 이제 플러스 알파가 그대로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아, 거기에 이제 다들 놀란 거는 이제 들어오는. 드론 가서 이렇게 떨구는 거. 아, 그러면 대표님 이제 웬만큼 이렇게 무기 전문가 오시거나 아니면 뭐 밀떡 오시면 우리 너무 유치하게 나온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북한하고 남한이 붙을 때 주변 나라들이 이제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식 전투들이 나올 거냐라는 그 질문인데 저도 그 정통을 살리고 똑같이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도 서울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네. 그 주변에 이제 뭐 취재나 뭐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수도권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중심이 특히 이쪽 지역이 지금 우리 방송사나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강서 쪽인데 중심이 너무 짧아요. 휴전선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70년대부터 이제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송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보에 대한. 네. 근데 변함이 없는 게 북한군이 저렇게 재래식 무기가 낡았고 뭐 형편없다고 하는데 그게 일순간에 마치 그 하마스 전쟁 그 지금 한 것처럼 방심하고 있다가 일거에 고속전을 그 소위 한꺼번에. 자유로 만약에 저걸 파주 쪽에서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은 그걸 방어하지 못하면은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지금도 저는 걱정이 돼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21세기인데도. 그래서 여전히 그 남북한의 어떤 그 군사 대체 위협이라는 게 이제 존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차가 막 탁혀서 못 내려오지 않을까? 사람들 막 피난 간다고 막 나오면 아니 처음에는 출퇴근 이제 시간대 하면 불가능해요. 아니, 야간에 새벽 야간에 그냥 야간에 잠자고 있어. 심해요. 새벽 2시에. 네. 그리고 탱크가 만약에 그걸 돌파를 했다면은 뭐 그게 돌파했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돌파했다고 가정하면은 다 영화에서 보듯이 다 이렇게 진문기 아니 공병이 와서 다 폭파시키면서 시간을 이제 밤에다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이쪽 김포공항까지.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만 점령을 해도 복잡해져요. 일산만 점령도 해도 복잡해져. 우리가 지금 뭐 생각이 쉽지 않아서 이제 생각들을 안 하는데 뭐 그건 뭐 일할 수 없다. 네, 뭐 상상하고 싶지 않죠, 사실. 아 그리고 우리는 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뭐 방어 태세가 잘 돼 있다. 한미 연합 태세다 하는데 아니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의 공격이 이스라엘이 뚫리는 걸 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떤 위협 자체는 위험은 상존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더군다나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종의 그게 담보예요. 나는 이제 핵무기 가 있으니까 망할 일이 없어. 쳐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국지 도발을 이제 일으킬 수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을 빨리 점령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백령도를 생각하는데 수도 서울 이쪽에
아, 한 번에 뺏기면은 아마 협상하기도 어렵고 다시 탈환하려면 많은 피해가 이제 일어날 거고. 서울 경기 지역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사는데 참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네. 뭐 하여튼 제가 여기 지금 방송이 또 이 경인 방송에서 그런지 좀 그런 걱정 사실 평상시 많이 합니다. 네. 예. 그 핵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맨날 이제 그 전략핵, 뭐 전술핵, 뭐 핵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규모들인가요? 그 중간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략핵과 전술핵의 어떤 파괴력이 네네. 중간급으로 보고 있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략핵은 메가톤으로 해가지고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 뭐 거의 한 어느 지역을 다 싹 지워버릴 수 있는.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근데 전술핵은 이제 우리가 봤던 거는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어떤 기록 영상을 보면은 한 도시만 딱 제거하는. 그래서 크게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이후에 그런 규모의 이제 파괴력을 이제 미국도 뭐 이렇게 필요 없다. 더 큰 걸로 가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괴력이 뭐 메가톤을 얘기하죠. 네네. 그리고 또 이게 탄두가 다 분리되는 각각 미사일 큰 본체를 쏴서 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네네네. 예, 다탄두 체제로 됐고 그다음에까지 그게 뭐 한 번에 전쟁 서로 버튼 누르면 다 동시에 망한다는 거죠. 이제 북한은 그 종류별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소형화 그 북한 뭐 그 조중통신 듣다 보면은 뭐 소형화에 성공했다, 뭐 맨날 뭐 이동식 발사대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네. 북한이 지금 어떤 것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그 위협 자체 우리가 그 받을 피해를 기준으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가 없앨 수 있는. 서울시 자체가 예, 그냥 없앨 수 있는. 뭐 길게 얘기할 게 없는 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국방부나 그런 홍보 매체 이런 데서는 그냥 뭐 서울시의 뭐 용산 중심으로 없앨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서울시 자체가 그냥 싹 증발하는. 전체가. 예, 전체 네. 지역이.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도 증발하겠네요, 그냥. 그냥 우리 그 부천에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피해가 오죠. 여기까지 다 그런 증발. 정도의 규모의 탄두를 지금 뭐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네. 우리나라는 그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하고 필요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 뭐 필요하다고들 막 얘기들 많이 하는데 물론 진짜 이제 필요한가요?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북한 그 해당되는 그 잠수함 기지에 매복해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물속에 오래 있으려면 당연히 이제 그 핵잠수함, 핵 추진, 연료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판매하는 나라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란 게 말 그대로 핵 자체에 그 연관된 연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노출되면 이제 제지를 받고. 근데 유일하게 이제 미국이 호주는 이제 허용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게 언론지상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앞서가는 게 앞으로 한 빨라야 10년 후의 얘기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아, 10년 후군요. 예,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전 항상 당장. 형상이 나와서 네. 뭐 테스트를 한다든지 네. 최초에 뭐 빨라야 10년 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10년 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중국의 위협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전에는 뭐 존재하지 않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말로 립 서비스로.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물론 이제 긴 프로젝트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 당연한데 자꾸 이제 언론에서 그걸 떠든다는 게 뭐 국내나 해외에 네네. 존재하지 않는 거, 먼 훗날 얘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길게 봐야 되는 거고. 네. 우리는 이제 모든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이제 바뀌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 2040년대 가야 되지 않을까 빨라야. 40년.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 얘기들의 이 대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저 기사들 나와요. 국방력 1위 미국, 한국 5위. 최근에 나왔던 기사 이런 것들 이거 맞는지 들린지 그리고 맞는다면 뭘 가지고 이런 계산들이 나오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한 5년 전 이전에는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의문을 가졌는데 네. 이 제가 이제 제 저서 한국 네. 불평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네. 전체적인 5위로 올라섰더라고요. 아, 실제 그렇습니까? 그 과장된 게 아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제 저서를 만들면서 예. 이렇게 보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네, 네, 별도로 네. 해보니까 그럼 일본이 몇 위예요? 미국은 필요 없고. 일본을 제일 먼저 물어. 일본은 또 이제 해상 전력이 네. 좀 이렇게 우리보다 이렇게 호위함이라든지 구축함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이제 격차가 있고 네. 뭐 헬기로 들어가면 또 우리보다 뭐 형편없이 모자르고 네. 예, 우리는 뭐 6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차는 또 우리가 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요소별로 다 그걸 다 합해야 돼요. 네. 이게 정량적인 거랑 정성적인 거랑 비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자체가 어려운 작업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이제 그 표본 케이스를 표본을 네. 전투기, 전차 뭐 이런 걸로 이제 자주포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따져보니까 5위가 맞아요. 아, 한국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투기가 최근에 뭐 팬텀기가 퇴역했지 않습니까? 팬텀 전투기가 네. 그 숫자 빼면은 390여 대.
그런데 이 정도의 전투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투기가 또 뭐 노 전투기인 KF-5가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건 뭐 극히 뭐 예술 한 대고 전체적으로 좀 최신 전투기, 뭐 4세대 이상 쓸만한 전투기를 390여 대까지 이렇게 다 합해서 그다음에 전차도 뭐 좀 현대화된 뭐 K1 시리즈, K2 전차도 있지만은 그것도 뭐 2,200여 대. 그래서 그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많이 현대화돼서 숫자를 또 합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합해보니까 그 정도 영향이 뭐 과정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따져보니까.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실 이제 아주 큰 전쟁은 사실 없었고 최근에 그래도 이제 러시아가 나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아 그동안 참 평화로웠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용하다 인류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기를 만들지만 전쟁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대표님 나라에서 미안하지만 저이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쁜 거 뭐냐면 서양 사람 안 죽으면 평화스럽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는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아프리카는 난장판이었고 제가 이제 끝에 그 멘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네네. 말씀하신 그거였어요. 전쟁은 계속 지속됐었거든. 근데 그게 전쟁은 계속 있었죠. 지금도 전쟁은. 네, 근데 사실 그게 있어요. 전통적 지구 인류의 역사 네. 말대로 백인, 서구, 서유럽의 중심으로 봤던 그 기준이에요. 네, 평화로운 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시아 끊임없이 전쟁. 지금도 아프리카 뭐 내전 또 있고 지역에 있죠. 따라서 네. 뭐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 서아프리카도 그렇고. 진짜 위험한 거는 한반도죠. 지금까지 우리도 뭐 이렇게 1953년 7월 27일 이후로 이게 휴전 상태로 지금 왔지만은 전쟁은 안 하고. 네. 근데 진짜 한번 터지면은 진짜 정말 여기가 무서운 지역이 되는 거죠. 여기 다 종합전에다가 지역이 다 강국들이고.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잠재적으로 제일 위험한 지역.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군사 대비태세는 뭐 이렇게 수출도 하지만은 어떤 뭐 방사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방위 산업한테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 네. 기술 개발하는 거, 네. 뭐 그게 드론이든 AI든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에 좀 와 있죠. 예. 요즘은 그 양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미국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뭐 몇십 년 뭐 숫자까지 콕콕 집어가면서 이때 전쟁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하거든요. 근데 대표님 이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2024년인데 2024년 7월인데 거꾸로 2014년도를 이제 되돌아봤어요. 14년. 2014년 10년 전에 그때도 상당한 위협 그런 이제 보도가 엄청나게 그때도 많았어요. 양안 관계. 예, 네, 그때도 네. 바로 전쟁 터진다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미국 중심으로 일본 중심으로 이제 환기를 시켜서 너 쳐들어오지 마, 이거 전쟁하지 마, 나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10년 사이에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관련된 무기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배치하고 있고 예산 배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작전 훈련들을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홍보를 해줘. 우리 언론을 통해서. 네. 그러면서 바로 터지듯이.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저기도 어느 정도 대비 태세를 하고 있으니까 야 좀 밀어. 계속. 네. 네. 그다음 그러니까 결국 뭐 2027년이라고 하는데 네, 2027년도에 가면은 대만도 그렇고 일본 그 자위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형 무기 체계들이 그때 실전 배치가 어느 정도 좀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홍보 그런 이제 네. 언론적으로 하면서 준비할 걸 서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 2027년도도 뭐 잘 넘길 수도 있다. 네. 그때 이제 미국 군인들이 교차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시간적 틈이 나온다고 해서 2027년으로 노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맞는지는 2027년. 근데 뭐 이 태평양 미군이 지금 뭐 배치된 게 일본 중심으로 배치돼 있고 오키나와도 그렇고 괌도 그렇고 하와이도 그렇고 뭐 다 이게 저도 현지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 네. 관광객으로서 가보면은 네. 엄청나요. 항상 그 잘 돼 있어요 준비가. 아니 병택도 지금 장난이 아닌데 구암 하와이 그쪽은 더 평택은 뭐 이제 한반도에 국한된다고 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전력 자체가 육군이기 때문에 또 순환 배치되고 그래서 뭐 거기는 이제 하나의 기지 역할로서 중요한 거고 그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그 지금 동북아시아 미군 기지들은 보면은 그 전력 유지가 상당히 대단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미국 본토에서는 때만 되면은 어떤 그 회계연도만 되면은 이제 예산을 타기 위해서 우리 다 뭐 지금 다 낡았고 네. 개발도 안 됐고 엄살을 부리는 근데 게 같은 많고. 얘기를 하죠. 예. 네. 근데 그 사이에 미국도 그렇고 물론 중국도 그렇지만은 현대화되고 배치가 늘어나는 거는 10년 사이에 많이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일본 자위대가 이제 미사일 그 전력이 엄청나게 앞으로 이제 보유한다는 거. 물론 이제 그게 저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어떤 자기들이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7년도 가도 그렇게 중국이 뭐 혼자 다 석권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이 만약 발발하면은 피해는 클 것 같아요. 양쪽 다. 네. 예. 근데 그 결론을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네, 오늘 안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무기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사실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 운운해서 여러 사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그 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